1편, 평범한 오후, 사소한 거짓말. 어머니 순정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어느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다. 40 중반의 가장이 된 가람은 거실에서 어린 두 딸, 소울과 다은이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에는 평온했다. 다정한 아내 서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 안정적인 직장.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과 싸우고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마지막 몇 년의 시간은 그에게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아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부재는 그 온기마저 앗아간 뒤 더 큰 외로움만을 남겨놓았다. 그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대학 시절 친구였다. 오늘 저녁 망원동에서 급하게 번개 한번 하자. 총각 시절처럼 딱 하룻밤만 미친 듯이 놀아보자. 친구의 유혹은 지친 그의 마음에 달콤하게 스며들었다. 여보, 무슨 전화야?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아내 서윤이 물었다. 가람은 순간 망설였다. 어머니 기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할까?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발밑에서 어린 둘째 딸 다은이가 장난감을 던지며 떼를 썼고 첫째 딸 소울이는 풀어지지 않는 수학 문제에 짜증을 냈다. 그 모든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일상의 소음들이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는 딱 하루, 아니 단 하룻밤만이라도 이 모든 묵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결국 욕망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는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사소한 거짓말을 내뱉었다. 여보, 미안해서 어떡하지? 방금 부장님한테서 전화 왔는데 주말에 긴급 워크숍이 잡혔대. 아무래도 오늘 외박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늘 그랬듯 남편의 일을 이해해주었다. 가람은 아내와 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아빠, 빨리 와야 해. 라고 외치는 딸들의 목소리가 아프게 박혔다. 그는 자신의 이 사소한 거짓말이 그를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길고 험난한 길 위로 내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2편, 망원동의 술자리. 서울 망원동, 친구의 오피스텔에 모인 40줄의 아저씨들은 20살의 청년들처럼 떠들고 웃었다. 가람은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오랜만에 찾아온 해방감을 만끽했다. 아내의 잔소리도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회사의 압박도 없는 곳. 그곳에는 오직 낡은 무용담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그리고 값싼 소주만이 존재했다. 야, 이가람, 너 성공했다. 이렇게 예쁜 마누라에 토끼 같은 딸내미들까지.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성공했어. 친구의 칭찬에 가람은 씁쓸하게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성공. 그는 과연 성공한 것일까? 그는 문득 어머니 순정이 들려주었던 아버지 서부의 삶을 떠올렸다. 평생을 실패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을 바쳐 사랑을 완성했던 남자. 그에 비하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은 어딘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술자리가 깊어질수록 대화는 점차 과거를 향해 흘러갔다. 그들이 함께 열광했던 90년대의 음악, 영화, 그리고 그 시절의 스타들. 나는 아직도 달이 빛나는 밤의 마지막 방송 날을 잊을 수가 없어. DJ 이현우가 자기 작가한테 바친다는 노래 틀었을 때 와, 전 국민이 다 울었잖아. 달이 빛나는 밤에 이현우, 그리고 작가.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된 그 이름들을 들으며 가람은 남몰래 미소 지었다. 그 위대한 전설의 한가운데에 자신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는 사실은 오직 그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그때였다. 술집 구석에 놓인 텔레비전의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긴급 재난 방송으로 바뀌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력 사태가. 하지만 술에 취한 아저씨들 중 그 뉴스에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시끄럽다며 채널을 돌려버렸다. 창밖에서 평소보다 유난히 잦아진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술자리가 파할 무렵 가람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섰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다. 그때였다. 야! 바로 옆 골목에서 찢어지는 듯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자동차 한 대가 상점의 유리창을 들이박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골목 안을 들여다본 순간 가람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사람들, 그리고 눈이 완전히 풀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드는 사람들. 그것은 폭력 사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모든 방송이 끊기고 도시 전체에 끔찍한 비명소리와 사이렌 소리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가람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의 사소한 거짓말이 끝나는 순간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고 있었다. 3편, 첫 번째 비명, 재앙의 시작. 가람의 취기는 골목을 찢는 비명소리에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구려 36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어야만 했다. 하지만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 냄새와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는 이 모든 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목을 물어뜯고 있었다. 피해자는 버둥거리며 저항했지만 가해자의 눈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초점 없이 풀린 동공, 탐욕과 광기만이 번뜩이는 그 눈은 먹이를 앞에 둔 굶주린 짐승의 것이었다. 미쳤어. 가람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도시 전체가 거대한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여기저기서 자동차 경보음이 울리고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으며 사람들의 겁에 질린 비명이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가 술을 마시던 그 평화로운 몇 시간 동안 세상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정신 차려, 이가람. 그는 자신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가족, 아내 서윤, 그리고 두 딸 소울과 다은. 그들의 얼굴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군포, 집으로 가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본능적으로 큰 길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큰 길의 풍경은 골목 안보다 더 끔찍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져 달리고 있었고 그들의 뒤를 눈이 풀린 그것들이 비틀거리면서도 집요하게 뒤쫓고 있었다. 자동차들은 서로 뒤엉켜 거대한 쇠무덤을 이루었고 그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는 마치 도시의 장송곡처럼 들렸다. 가람은 인파를 헤치며 미친 사람처럼 달렸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택시를 잡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택시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겁에 질린 운전사들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스쳐 지나갔다. 제발 좀 태워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의 애원은 거대한 혼돈의 소음 속에 묻혀 사라졌다. 그는 깨달았다. 이 도시의 모든 질서와 상식이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돈도, 예의도,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원시의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때 그의 바로 앞에서 달려가던 한 여자가 뒤쫓아오던 그것에게 발목을 잡혀 넘어졌다. 여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가람은 망설였다. 그녀를 구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를 지배한 것은 이성이 아닌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여자를 스쳐 지나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살점이 뜯겨 나가는 끔찍한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그는 자신의 비겁함에 구역질이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가족이라는 두 글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비로소 아버지 서비, 어머니 순정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의 무게를 이 지옥의 한복판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나도 늦고 너무나도 잔인했다. 4편, 단절된 세계, 봉쇄된 도시. 가람은 밤새도록 달렸다. 그는 몇 번이나 그것들에게 쫓겼고 넘어지고 구르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다. 동이틀 무렵 그는 간신히 한강변의 한 공원까지 도달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저 강만 건너면 군포로 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한강의 모든 다리, 성산대교, 양화대교, 그 모든 교량의 입구가 군용 트럭과 철조망으로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다. 다리 위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려는 시민들을 향해 확성기로 소리치고 있었다. 돌아가십시오. 현재 서울시는 전면 봉쇄되었습니다. 정부의 통제가 있을 때까지 그 누구도 한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비켜라. 저 건너에 우리 가족이 있단 말이다. 몇몇 시민들이 군인들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개머리판과 하늘을 향해 발사된 공포탄의 굉음뿐이었다. 절망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새벽 강가에 가득 울려 퍼졌다. 단절된 세계, 가람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처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집 전화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떤 신호음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죽어버린 듯한 차갑고 공허한 침묵만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통신마저 완전히 두절된 것이다. 아내 서윤, 딸 소울과 다은. 그들은 지금 저 다리 너머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채 거짓말쟁이 남편과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어쩌면 이미 그것들 위 습격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가람은 전화기 부스 안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자신의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 만약 어제 그가 친구의 유혹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그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있었을 터였다. 그들을 지켜주거나 혹은 그들의 곁에서 함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을 터였다. 죄책감과 절망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족의 마지막 순간조차 함께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5편, 군포로 갈 수 없는 이유. 가람은 전화 부스를 뛰쳐나와 다시 한강변을 향해 달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라고 곧잠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어떤 악몽보다도 더 끔찍하고 선명했다. 그는 다른 다리에는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강변을 따라 미친 사람처럼 서쪽으로 양화대교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그곳의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다리의 입구는 육중한 군용 트럭과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었고 총을 든 군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 어떤 절박한 호소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마포대교로 원효대교로 향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모든 다리는 굳게 닫혀 있었다. 서울은 거대한 섬이 되어 있었고 한강은 건널 수 없는 절망의 강이 되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강둑에 주저앉아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저곳 어딘가에 그의 집이, 그의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단순히 몇 킬로미터의 강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져 내린 문명이었고 단절된 세계의 법칙이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지하철, 강 밑을 지나는 지하철을 이용하면 강을 건널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을 향해 다시 달렸다. 하지만 역입구는 이미 지옥의 아가리처럼 변해 있었다. 부서진 철제 셔터 사이로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그것들 위 끔찍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하철은 인류의 피난처가 아닌 거대한 무덤이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배를 생각했다. 강가에 정박해 있는 작은 어선이나 모터보트라도 있다면 그는 강변의 선착장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모든 배는 굵은 쇠사슬로 묶여 있거나 이미 그것들 위 소굴이 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시도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군포로 갈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다리가 막혔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알던 세상의 모든 길이, 모든 수단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지워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이제 아무런 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폐허가 된 도시 위에 완벽하게 혼자 남겨진 것이다. 절망적인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쇠사슬처럼 올가매고 있었다. 6편, 죄책감, 그리고 절망.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칠흑 같은 죄책감과 절망만이 남았다. 가람은 한강변의 차가운 벤치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흐르는 강물만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제 오후에 평범했던 시간들이 잔인한 파노라마처럼 반복해서 상영되고 있었다. 아빠, 빨리 와야 해. 집을 나서던 그의 등 뒤에 외치던 딸아이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왜 그랬을까? 왜 그깟 하룻밤의 자유를 위해 가족을 속이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을까? 만약 어제 그가 그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지금쯤 아내 서윤의 곁에서 두 딸 소울과 다은이를 품에 안고 이 끔찍한 재앙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을 것이다.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 틈으로 몰려드는 그것들을 보며 공포에 떨었을지라도 그는 분명 가족의 곁을 지켰을 터였다. 그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지켜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안전한 서울의 강 이편에서 무력하게 살아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저 강 건너편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지옥 같은 공포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어쩌면 이니 그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었다. 죄책감은 그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는 부모님을 떠올렸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존재를 희생했던 아버지 섭,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미래를 축복해 주었던 어머니 순정.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들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랑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자신의 사소한 이기심 하나를 이기지 못해 그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때였다. 주변의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는 그림자 몇 개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들이었다. 먹잇감의 냄새를 맡은 굶주린 포식자들. 하지만 가람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에게 합당한 최후라고 생각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죄, 그 죄값을 이제 자신의 목숨으로 치러야만 했다. 그것 중 하나가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썩어 들어가는 손이 그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끔찍한 악취와 함께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입이 그의 목을 향해 다가왔다. 가람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윤아, 소울아, 다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의 마지막 사과가 마음속으로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그가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수호의 징표가 마침내 강렬한 황금빛을 터뜨리기 시작했다.